얼마 전까지는 킹달러다 지금은 그건 이제 끝났어 하는데 다시 올 수 있다. 경기 침체 진짜 저점은 언제냐? 평균 완화가 되고 나서 수개월이니까 24년 하반기나 25년 초까지.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우리 수출 시장의 첫 번째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공급망이 빨리 해결이 되고 봉쇄가 그거에 따라 해결되면 아마 수출은 상당 부분 회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파월의 해석에 대해서 이제 지금 참 의견들이 분분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달라진 게 있느냐, 많이 달라졌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파월이 어제 발언한 거는 사실 시장의 기대를 어느 정도 반영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 원인은 경제 지표들이 생각보다 몇 가지 지표들이 굉장히 완화적으로 많이 좋아진 건 분명한 거거든요. 그동안에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라던가 이런 것도 예상보다 많이 좋아졌고요. 더더욱 고용 부분도 민간 부분의 고용 지표지만 실제 고용률도 고용도 많이 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낮아졌고요. 네. 그러니까 전월 같은 경우에는 한 23만 9천 건이었던 것이 지난달에 한 12만 건으로 거의 반에 가깝게 많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생산 부분도 일정 부분 둔화가 되고 특히 시카고의 그 제조업 지수라던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내려가 있어서 생산 부분도 둔화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금리를 12월 달에 그러니까 예상되는 경기 둔화의 리스크를 감안해서 좀 완화적으로 하겠다는 건 분명한 어조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반응을 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네. 지금 일단 파월이 최초로 비둘기파 발언을 했다. 여기에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던데. 물론 이제 파월이 되게 강력하게 지금 4번 이상 자이언트 스텝으로 계속 과감하게 또 신속하면서 과감하게 금리를 인상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파월이 얘기한 얘기 중에 우리가 그러니까 잘 알아들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신중하게 들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금리를 어디까지 고점으로 올릴 것인지 또 고점을 올리고 나서 얼마나 지속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현재 완화하는 것도. 그래서 그 의미는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은 과연 이제 지난달처럼 CPI라던가 물론 PCE 물가가 오늘 발표한 것들도 좀 완화 기조로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11월, 12월 내년 1, 2월을 포함해서 저번 달처럼 한 0.4% 정도로 좀 뚜렷하고 명백하게 떨어지는 징후가 보여야지만 이제 이걸 지속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파월도 계속 얘기했지만 고점을 어디까지 갖고 갈 거냐. 그리고 우리가 남아 있는 것 중에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고점의 유지 기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주의 깊게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될 사항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코 뭐라 그럴까요? 안심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네. 자, 원래 금융위원회 소속이신데 이거를 이제 너무 부각을 시키면 안 된다 하셔가지고 순간적으로 소개를 그냥 김효신 박사님이라고 좀 소개를 했는데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금리와 환율의 미래 책 저자이시기도 하죠. 아래 공포가 온다. 책 저자시기도 하고요. 네. 자, 미국의 물가지표 지금 계속해서 하락적으로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오늘 나온 PCE 가지고도 이거는 인플레이션 완화되고 있는 하나의 신호로 봐도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잡히는 겁니까? 신호들이? 참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예를 들면 오늘 어제 발표된 PCE 물가가 실제 6.0% 그러니까 전월 대비 0.2%가 떨어졌고 근원 PCE가 5.0이었거든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7.7을 기록했지만 약간 완화가 됐는데 그런 근원 물가 5.0마저도 40년 만에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같이 지금 우리가 완화됐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이 40년 만에 가장 높은 상황이고요. 또
역대로 사실은 물가를 올리고 나서,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고 나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올리느냐가 지금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상단이 어디까지 갈 거냐. 지금 뭐 월가에는 4.5%까지만 올리면 끝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결국은 0.4%씩 떨어지더라도 앞으로 6개월이 돼야지 5% 정도의 그 상단을 유지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월가의 기대는 1, 2월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3, 4월까지 가야 된다. 그것도 0.4%씩 우리가 기대했던 시장에서 기대했던 만큼 그 수준으로 계속 떨어져야지 내년 5월, 5, 6월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고점으로 올라가도 거기서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고점의 유지 기간인데 그 고점의 유지 기간이 아주 짧을 경우에는 1개월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길게는 14개월이었고요. 평균이 지금까지 8개월이었습니다. 8개월. 예, 지금까지 2차 대전, 세계대전 이후에 14번의 기준금리 중에 11번이 침체에 빠졌는데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균 8개월을 가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요즘 그 상단의 금리 지속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상단을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무려 14개월을 만땅으로 채웠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5월 정도의 상단을 가더라도 그 이후에 상단의 유지 기간이 최악의 경우에는 내년 6월, 7월까지도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게 상단 유지하면 끝나는 거냐? 그러면 금리가 또 내려오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때는 분명히 이제 경기 침체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침체가 확인되면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글로벌 산업 생산이라던가 침체의 저점은 침체가 와서 내릴 때보다 금리를 내리면서 수개월이 지냈을 때가 대부분 생산의 저점이고 침체의 저점이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과거 수치를 따진다면 24년 말, 25년 초에가 진짜 침체의 고점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턴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시고 염두에 두고 얼마까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단에 얼마큼 머무를 거냐. 그 순간순간 경제 상황들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오래 간다. 실제 어려움은 내려갔을 때 진짜 오는 거다라는 게 지금까지 금리 인상 기조에 항상 똑같은 흐름을 따랐습니다. 하긴 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은 금융 위기는 이 하락 금리가 인하할 때 여기에서 터진다. 신흥국 위기들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산의 저점이 지금 보시면 예를 들면 수출 같은 경우도 우리도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경기 둔화가 뭐 여러 가지 신흥국도 확산된다는 징후거든요. 미국도 생산 부분이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시카고 같은 경우는 먼저 발표했는데 37 정도로 굉장히 낮게 나왔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은 경제 성장률이 지난 3분기에 잠정치가 2.9%로 소비가 견고하게 뒷받침되다 보니까 투자도 괜찮고 경제 성장률이 1, 2분기에는 마이너스였는데 3분기에는 2.9% 깜짝 성장으로 지금 올라간 건데 아직 둔화가 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제 이렇게 물가가 오른 거는 제일 중요한 건 브로드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물가가 확산이 돼서 경기에 반영이 되고 경제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1, 2년간의 시차가 필요합니다. 그걸 보통 저희가 숙성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물가의 숙성 기간. 그래서 그런 기간을 앞으로도 좀 예의주시하면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참 거기에 대해서 그 말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말씀하신 지금 금리 수준 가지고도 상당히 지금 우리 경제가 버티기 어렵다. 뭐 우리 경제만이 아니라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 기간이 빨리 낮춰져야 되는데 오래 간다고 하면 반드시 위기는 터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고 특히 채권 쪽 하시는 분들이 그런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
미국이 지금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4번의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그중에 11번이 극심한 경기 침체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극심한 경기 침체가 왔고 그중에 일부는 시스템 붕괴라고 하는 금융 시스템 붕괴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8번의 해방 이후에 경제 위기가 왔는데 그중에 7번이 미국의 금리 인상과 연결이 돼 있고요. 또 7번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경제 위기나 극심한 경기 침체가 온 이유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습니다. 금리가 올리면 기본적으로 약한 고리부터 잘라지게 돼 있습니다. 고리가.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월가에서 나오는 게 주택보다는 지금 사무실이다. 오피스 쪽이 약간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택 가격도 거의 상승 전보다 한 40% 가까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고정금리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2008년도만큼 그렇게 부동산 위기가 심하게 올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회사채 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쳤듯이 기본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신용 경색이 올 수밖에 없는, 자산 가격은 떨어지고 시장 신용 경색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가 증폭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요번에 파월이 이렇게 금리를 완화적으로 하겠다고 표현한 것 중에 미국도 심각한 위기 사항은 아니지만 징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3분기에 대출이 15년 만에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3,500억 불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지난달에 신용카드 연체자 수가 2009년 이래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다가 뭐 자네 델런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고민이 뭐냐면 지금 국채금리가 너무 오늘 뭐 며칠은 이렇게 떨어졌지만 급락했죠. 오늘 올라가다 보니까 이분들은 미국은 기본적으로 재정이 4조 정도인데 1조가 적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과거에 발행된 국채 금리는 어떻게 할 거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또 30년분은 모기지랑 연결돼 있고 10년물은 자동차 론이랑도 연동이 돼 있으니까 미국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뭘 경제 위기나 심각한 위기 사항은 아니지만 파월이 이번 그렇게 발표한 완화적 기조로 발표한 하나의 원인이었다, 이유였다. 근데 사실 파월도 고민하는 게 중앙은행 연준의 의장으로서 이걸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떤 국민들이라던가 어떤 경제 상황, 월가 상황을 안 보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의 어떤 지지도 경우에 따라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완화적 기조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아주 좋은 환경, 대외 환경 때문에 그런 게 그런 어떤 발언한 것만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도 있었다. 존재합니다. 분명한 건. 예, 예. 지금 우리가 환율 부분이 이제 1,300원이 깨졌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냐, 아니면 이제 다시 정상화 과정, 1,200원 초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 보통 긴축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아니라 분명한 건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리고 또 고점이 조만간 다다를 거고 또 지금은 분명한 건 뭐냐면 실질 금리가 아직은 마이너스입니다. 기준금리가 미국은 4%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7.7%니까 빼면 마이너스 3.7%라 실질 금리가 아직은 마이너스 3.7%라 요걸 조금씩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실질 금리가 내려가면서 제로가 되면서 플러스가 되는 걸 보통 골든 크로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때까지 미세 조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올리면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될 때까지 제로가 되거나 커져야지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미세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쭉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나서 쭉 고점을 또 유지한다고 말씀드렸고 내려가는 단계인데 정말 경기가 이렇게 하강이 되면서 나중에 침체를 확인하고 올라가기 전까지는 환율 변동성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달러, 킹달러는 사라졌다. 이것도 우리 또 이게 얼마 전까지는 킹달러다. 지금은 그건 이제 끝났어 하는데 다시 올 수 있다. 환율 변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환율이 얼마로 갈지를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그 변동폭이 높아지기 때문에 계속 변동성은 심해지고요. 이게 내려간다고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도 보니까 월가에서 일부 월가 증시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 또 내려가는 쪽도 많이 어제는 그렇죠. 굉장히 좋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년 초에는 굉장히 증시를 또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달러도 굉장히 높게 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긴축 금리를 올리고 유지하는 기간, 고금리로 유지하는 기간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확실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도 계속 내려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하물며 긴축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 주식의 고점으로 올라갔다 꺾일 경우도, 그러니까 주식이나 환율의 변동성이 끊임없이 이렇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데이터들이 계속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빠진다고 해서 계속 빠질 거라 하는 것도 아니고 오른다고 해서 이제 하락은 끝나고 상승하나 보다 이렇게 안심해서도 안 된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긴 근데 그 어떤 환율 전문가분들은 뭐 우리 환율이 한 1,600원까지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년도 정도에 그럴 가능성 온다가 아니라 뭐 우리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저런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죠. 근데 참 우리 가족분들 이게 참 그래서 어려운데요. 금융위원회 소속이시기 때문에 이게 그 조직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김효신 박사님의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개인 의견이니까. 제가 그 책에서 쓴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과연 그러면 언제 완화적 기조로 갈 거냐가 제일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언제 그러면 꺾일 거냐, 금리가 고점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통상 일단 저는 세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평균적으로 30개월이 되면 경기 침체로 빠졌었거든요.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 평균으로만 따지면 내년 7월 정도의 침체로 빠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예측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이제 아시겠지만 3개월물이랑 10년물 미 국제금리 역전 부분들, 또 2년물과 10년물의 역전은 한 80%인데 그 두 가지를 평균으로 잡으면 10년물과 2년물은 17개월 있다가 경기 침체에 빠지고요. 3년물, 그러니까 3개월물과 10년물은 14개월 평균으로 합니다. 그게 이제 내년 1월, 2월 그 정도입니다. 경기. 그러면 평균적으로 따지면 내년 상반기쯤이 침체에 빠질 확률이 높고요. 경기 침체에 빠져야지 이제 금리를 완화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때 내년 상반기 정도 가야지 아까 얘기한 고점의 평균을 따져도 대충 취합이 되잖아. 내년 상반기 정도는 돼야지 완화 기조로 내려갈 거다. 그러면 실제 경기 침체 진짜 저점은 언제냐? 평균 완화가 되고 나서 수개월이니까 24년 하반기나 25년 초까지. 근데 지금 다들 보면은 뭐 내년 상반기에 큰 기업 실적을 그 근거로 한 악화로 인한 그 주가의 급락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계세요. 맞습니다. 근데 하반기서부터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또 보거든요. 근데 이제 2024년으로 넘어가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 차이는 뭐냐면 이제 데이터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근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원인이 2004년부터 2005년간 2004년 5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그러니까 4년에서 5년까지 1년간 1%에서 5.25%, 4.25% 기준금리를 올린 게 원인이 돼서 고점을 2007년 7월까지 8월까지 유지가 됐었습니다. 고점을 5.25를. 근데 2007년 8월까지 유지하다가 실제 몇 개월 지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온 건 2008년도에 왔고요. 실제 글로벌 생산의 저점은 2009년 3월 초에까지 왔습니다. 물론 이제 요 기간을 그대로 따르진 않지만 94년도 위기도 거의 유사한 패턴을 따랐었습니다. 그때 긴축 시기.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좀 짧았으면 좋겠는데
저도 굉장히 바라거든요. 굉장히 좀 빨리 했으면 좋은데 지금 이번 사태는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사태는 단순하게 유동성 공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가 증가돼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던가 이런 에너지단의 공급단의 문제가 같이 결합이 돼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해결되려면 여러 가지 해결될 게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평균 요것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악재인 우크라이나 문제라든가 이러저런 것들이 갑자기 해결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확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물론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패턴을 따른다 하더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거나 또 중국이 봉쇄가 계속 된다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조금 고점을 더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년 2월 달이라던가 뭐 금년 말이라던가 빨리 완화되면 기간을 또 단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점이 평균 14개월이지만 고점에서 유지되는 기간이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7개월 됐었거든요. 94년도에는 4개월이었고요. 인터넷 버블 때는 7개월이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14개월 만땅을 채웠는데 그러니까 그 전일 경우에는 4개월, 7개월도 되거든요. 그러면서 완화 기조로 가면 뭐 정말 내년 말에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따지면 좀 이렇게 넓게 큰 폭으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 경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지금 어제 수출 데이터 나왔는데 네. 안 좋았어요. 어제도 네. 수출 2개월째 연속 감소. 네. 그다음에 무역 적자 8개월. 한국 경제 괜찮은가요? 그 중국향으로도 저번에 보니까 수출이 한 30% 줄었고 반도체 맞습니다. 수출도 한 29% 정도 맞습니다. 줄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지금 기대하는 게 그 앞전에 세계 거시 경제 흐름 차원에서도 세계 경제가 원하는 거, 한국 경제가 원하는 게 바로 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그다음에 이 코로나 방역 완화 이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출이 감소된 첫 번째 원인은 우리나라 수출의 첫 번째가 미국이 아닙니다. 중국이 첫 번째거든요. 그렇죠. 중국, 아세안이 2위고 3위가 20% 정도 미국입니다. 근데 중국이 수출이 25%가 줄었고요. 아세안이 14%가 줄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좀 늘었습니다. 미국이랑 유럽이랑 중동은 늘었는데 원체 제1위 수출국인 중국과 아세안이 줄다 보니까 이제 수출이 많이 줄은 이 2달 연속해서 수출이 줄은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중국의 봉쇄가 굉장히 경기 산업 생산이라든가 경기 전반적으로 위축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품들이 거의 반제품 원재료, 핵심 원재료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만약에 생산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줄었다는 건 그만큼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걸 반증을 하고 아세안도 굉장히 경기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우리 어떤 상황 좀 많이 어려워지는 이 상황들이 좀 더 길어지게 되면 안 좋잖아요. 결국 경제 펀더멘털에. 예, 물론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말씀하셨지만 반도체 수출이 지금 30% 이상 줄었거든요. 근데 반도체 수출이 줄은 거는 반도체 수출의 또 40%를 중국에다 수출하는데 중국에다 수출하면 중국이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수출이 물량이 줄은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에너지도 원재료 부분이 상당히 또 중국 쪽 수출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줄었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많이 수출이 지난달도 줄었고 이 2달 연속 줄었지만 현재 11월까지 수출은 한 7.8% 정도 늘었습니다. 6천억 달러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알겠는데 예. 이제 나아질 거라는 어떤 희망이 있어야 우리가 네, 좀 버틸만한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나마 중동은 늘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구매 관리자 지수라던가 PMI라던가 생산 쪽 지표들이 굉장히 지금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 경제도 점점 둔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침체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아세안은 이미 드러났고 둔화가 되고 침체로 이제 조만간 빠질 상황이고 중국을 기대하는데 중국이 정말 얼마까지 저럴 거냐. 그러니까 세계화 경제가 점점 긴축에 의해서 경기 둔화에서 침체로 전환되는 게 이제 내년 하반기, 내년 또 24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도 수출이 물론 우리 경제의 70%가 지금 수출에 의존하지만 수출이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약간은 위로가 되는 게 과거에 우리는 단순한 가공품 위주의 수출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간재면서 필수적인 핵심 중간재들이 많기 때문에 둔화가 되더라도 뭐 40%가 준다던가 뭐 갑자기 확 줄어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배터리라던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수출이 둔화되더라도 뭐 큰 폭으로 과거의 긴축 시대의 경제 위기처럼 수출이 뭐 40%가 준다던가 30%가 준다던가 여기까지는 가지 않지만 조금 10% 내외로는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러한 것들과 경제 우리가 시장에서는 좀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나타나면 시장은 올라가지만 아직은 상황이 안 좋다. 바닥을 아직 찍은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빨리 바닥을 찍고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데이터만으로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24년 하반기, 25년부터는 경제가 많이 성장세로 이제 차츰 좋아지지만 아직은 내년도는 저점이 아니다. 24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을 좀 나름대로 감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무역 적자, 그러니까 수출 감소 이 부분은 또 해결될 우리가 어떤 뭐 노력에 뭐 여러 가지 기업단에서도 하겠지만 당분간 뭐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이 나올 가능성은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우리 수출 시장의 첫 번째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공급망이 빨리 해결이 되고 봉쇄가 그거에 따라 해결되면 아마 수출은 상당 부분 회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무역 적자 중에 첫 번째는 에너지 문제가 크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빨리 조기 종식된다던가 그래서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들이 크고요. 뭐 일부에서는 이제 하물며 석유에 관련된 거나 에너지를 좀 아끼자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입이 조금만 줄더라도 무역 적자가 많이 해소된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노력을 해야 될 사항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만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위기상은 우리만의 문제보다는 첫 번째 시발점은 미국이 금리를 올린 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건 월급을 강제로 깎는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다니던 회사에서 월급을. 그러니까 지금 월급을 조금씩 계속 깎고 있으니까 이게 애들 학원비도 나가야지 뭐 지금 외식도 해야 되지 뭐 주담대 대출 이자도 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상황이 오니까 점점 세계가 어려워지고 우리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국이 빨리 긴축 그러니까 금리 인상 기조를 좀 완화로 빨리 낮추고 또 중국의 수출 시장인 중국이 좀 봉쇄를 풀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제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